세 번째 강연자는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는 부산대 대표 삼진 어묵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이만식 부사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부산대 대표 어묵이 해외 진출하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데요. 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진어묵에서 부사장으로 있는 이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저희 어떻게 삼진어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외 진출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그거보다는 조금 본질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 삼진어묵, 이 부산어묵을 좀 범위를 넓히면은 수산물도 포함이 될 텐데요. 그 수산물, 우리나라의 수산물이 해외에서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를 함께 보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신 분께서 여기 이제 이 수산 산업 그리고 바다에는 어떤 혁신의 기회가 앞으로 많을 것이고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역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제가 2011년에 부산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부산 내려오기 전에는 식품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었고요. 부산에 내려와서 저도 식품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 한 7년 조금 넘게 식품을 지금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제가 부산에 와서 식품을 선택한 것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세계에 이 많은 산업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식품 산업은 전체 규모만 컸지 영세하고 굉장히 좀 이 노동집약적인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렌드를 보니까 앞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식품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식품 산업 내에서도 이 수산 분야는 특히 더 영세하고 아주 이 발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산업 내에서도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게 저는 이 수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진어묵이 최근 5년 동안 약 10배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삼진어묵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이 어묵 산업에서는 그동안 어떤 활동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진어묵이 거기서 어떤 행위들을 했더니 그게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많이 노출이 됐고 그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다른 수산 분야에서 조금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은 이곳 부산에서 제2의 제3의 삼진어묵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라이드가 좀 많습니다. 그냥 제 말씀 들으시면서 그냥 편안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 나왔던 기사입니다. 핀란드에 있는 파제르라고 하는 제과제빵 회사에서 이 곤충이 들어간 빵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 빵 하나에는 귀뚜라미 70마리 분량의 곤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곤충으로 만든 에너지바입니다. 이거는 올 봄에 우리나라에도 곤충으로 만든 에너지바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아쿠아 바운티라고 하는 그런 기술 기업인데요. 연어를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것을 양식을 해서 작년 8월에 캐나다에 최초로 5톤을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양식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양식 연어는 보통 여름에만 성장을 하고 겨울에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 유전자 조작을 한 연어는 12개월 동안 이 성장이 가능하도록 심해에 있는 장어와 유사한 그런 생선의 유전자를 저기에다가 접목을 시켰고 그래서 이 성장이 1년 12달 고르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분은 이 네덜란드에 있는 이 마크 포스트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2000년대 초부터 이 소고기 배양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소고기를 만드신 분이죠. 요 햄버거가 2013년도에 저 햄버거 패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5만 유로의 연구비가 투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원이 훨씬 넘는 햄버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멤피스 미트라는 그 지금까지 그 가장 진보됐다는 세포 배양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멤피스 미트에서 만든 이제 그 인공 육류를 이제 지금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500g 정도의 그 육류를 개발하는데 우리나라 돈 3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아직은 좀 현실 가능성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그 농업 회사인 카길과 그리고 미국 최대 그 육류 회사인 타이슨 푸드가 이 멤피스 미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이제 햄버거 패티인데요. 이거는 그 비욘드 미트라는 역시 인공 육류를 개발하는 그 회사에서 지금 그 전 세계 미국 2,000개 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인공 패티를 실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같은 비슷한 회사인데요. 역시 이런 그 인공 육류를, 이것은 이제 임파서블 푸드라고 하는 업체의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인공 육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우리 사람이 왜 지금 곤충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유전자 조작된 이런 그 어종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인공 육류를 지금 개발을 해야 될까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한정적인 자원을 갖고 지속 가능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소비하고 있는 형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기준으로 한 75억 명의 그 인구가 이 지구에 산다고 합니다. 지구에 사는 인구가 아마 먹는 식품의 양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6년에 처음 그 개발된 신라면이 그 2년 전인가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지구와 태양을 5번 왕복한 정도의 그 면발 길이를 이었을 때 5번 왕복할 정도의 그 라면을 생산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 굉장히 많은 식품들이 지금도 계속 소비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세계의 인구 증가율의 추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인구 증가율은 감소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인구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실제 세계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을 정도로 이제 출산율이 낮은, 그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돼 있지만 전 세계 지구 차원에서 보자면은 앞으로 2050년이 되더라도 지금 75억 명의 인류가 100억 명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먹을거리는 더 필요하겠죠. 이거는 그 최근 OECD의 몇 년 전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호주라든지 미국, 아르헨티나가 이제 전통적으로 육류 소비가 높고요. 우리나라는 한 50kg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그 앞으로 몇 년 뒤에 이제 그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될 인도가 이제 굉장히 육류 소비가 적습니다.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호기심이 있어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 이제 인도는 전통적으로 그 채식 문화가 이제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육류 소비가 많지 않은데 지금 이제 점점 육류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70년대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거의 9배, 10배 정도의 육류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지구 세계를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앞으로 우리 100억 명이 될 인류가 지금 선진국과 같이 육류를 소비하게 된다면은 지구 세계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축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지구 하나로는 이제 100억 명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초반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곤충이라든지 어떤 세포 배양 기술 그리고 인공 육류 이런 업체들이 어떤 세계적인 투자 기관, 투자 회사들한테 지금 관심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육류 소비를 하는 것에는 이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육류를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류를 과하게 소비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 한정적인 자원으로 육류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육류 위주의 그런 고단백 이 식사는 어떤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대사증후군과 그리고 심혈관 계통의 질환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원인이 육류 과소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유엔에서 2006년에 발표한 그런 어떤 지구 온난화에 요인을 미치는 그런 이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지수를 평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축산업을 하면서 우리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5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 때문에 우리 지구의 담수 5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산업을 통해서 전체 온실가스의 14% 내지 15% 정도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15%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축산업으로 배출되는 어떤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이산화질소가 월등히 많고 이산화질소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 대비 300배 가까이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매연이 아니라 축산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런 가스들이 아닐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린피스가 한 10년 전에 10년이 조금 더 지났죠. 2006년인데 그린피스가 이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고발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존 밀림입니다. 전 세계 지구의 20% 이상의 산소를 배출한다는 아마존 밀림이 이렇게 이제 벌목이 된 사진입니다. 이게 왜 이제 아마존 밀림이 이렇게 벌목이 됐는지 이제 그린피스가 고발한 것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을 비롯한 어떤 신흥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소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아프리카와 아마존 밀림이 이런 식으로 파괴된다고 합니다. 벌목된 이곳에는 소를 키우기 위한 대두를 여기서 재배를 할 거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린피스에서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인 카길이라든지 맥도날드 그런 이 아마존 브라질산 대두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한테 압력을 가합니다. 당신들 계속 이 브라질산 밀림을 파괴하는 대두를 계속 사용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불매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당분간 우리가 브라질산 콩은 사용하지 않겠다. 브라질산 콩으로 사육된 어떤 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콩 모라토리엄인데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1, 2년 단위로 이제 유예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그린피스라는 환경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아마존 밀림이 사유지를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에서 이제 육류 소비의 어떤 변화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저 빨간 것은 이제 중국에서의 그런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쇠고기 소비량이 최근에 증가를 해서 지금 전 세계 쇠고기 가격의 어떤 인상된 가장 큰 요인이 중국 내 이제 소고기 소비량 증가입니다. 이게 올해 얼마 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설탕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각 국가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국민들이 비만율이 높아지면은 그로 인한 어떤 의료보험비라든지 이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좀 억제하기 위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 식품에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이 실제로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스웨덴에서 2016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과 같이 육류를 소비하면은 환경 오염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우리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인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로 조만간에 이런 그 육류세가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임파서블 푸드의 그 창업주 패트릭 브라운은 원래 이 식품 쪽의 산업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 축산업으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고민했던 스탠퍼드 대학의 분자생물학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 우리 인류가 먹고 살 수 있을지 그거를 어떤 육류를 분자 단위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콩과식물의 뿌리옥에서 이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우리 그 동물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유사한 성분을 발견해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파서블 푸드에 있는 그 홈페이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이 패트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자가 아니라 이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비전입니다. 다음은 이제 윤리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올 초의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 스위스에서는 랍스터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스터를 이 살아있는 채로 얼음 위에 올려놓고 운반을 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어떻게 발효가 됐냐면은 그 랍스터도 고등신경계를 갖고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라고는 동물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어떤 동물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런 의식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을 비롯해서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이런 그 사회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이제 화장품을 처음 개발할 때는 그 동물 실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EU에서는 이미 EU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이 이미 근절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EU로 수입되는 전 세계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동물 실험으로 개발된 화장품은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이제 지금 최근에 일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브라질, 미국, 인도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닭 공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주 밀집된 공간에서 닭들이 오밀조밀하게 이제 이렇게 사육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 거는 지금 우리 75억 명의 인류가 지금 그 수준의 가격대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그 살충제 계란, 피프로닐이 문제가 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사육 방식 때문에 기인한 것이죠. 혹시 어떤 음식인지 아시나요?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 푸아그라입니다. 푸아그라는 이제 거위의 간을 일컫죠. 푸아그라를 먹으면서 세 가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비싼 것을 먹어도 되나?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잔인한 것을 먹어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식품이 잔인한 것일까요? 푸아그라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 가금류에다가 이렇게 강제로 철제호수를 식도에 꽂고 이 사료를 강제로 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그 지방이 이제 풍미를 일으켜서 이제 간이 비대해지고 그걸로 이제 푸아그라를 만드는 것이죠. 이 방식을 가바주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가바주 방식은 기원전 25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이 멀리 북쪽으로 날아가기 전에 철새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과식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죠. 과식을 하고 있는 그 철새를 잡아먹었더니 간이 굉장히 맛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들, 가금류를 사육을 하기 시작했고, 이집트인들이 강제로 먹이를 먹이면은 간이 이 풍미가 생기면서 맛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기원전 2500년 전부터 우리 인류가
아주 즐겨 했던 방식인데 이게 이제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가바주 방식을 금지하자는 이런 이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앞으로 2020년까지는 모든 유럽에서 가바주 방식으로 사육되는 유통되는 푸아그라가 전면 생산도 할 수 없고 유통도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2012년부터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가바주 방식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의 이제 치물리에를 선정하는 그 행사장에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단체가 난입을 했습니다. 이 동물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30일 뿐이 안 된 병아리를 먹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과거 우리나라 이제 닭 사육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 60년대 70년대 병아리에서 이 성체 2kg 이상의 성체 닭이 되는 데는 약 한 60일에서 7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30일이면은 2kg의 닭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단지 몸무게만 비대해진 그런 닭을 먹고 있는 것을 이제 동물단체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평소에는 잘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지금 이런 인식들이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비욘드 미트입니다. 이 비욘드 미트의 창업주 이튼 브라운도 이 동물을 사랑했던 동물 애호가였습니다. 이 축산업을 통해서 동물들이 잔인하게 길러지고 소비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비욘드 미트라는 기업을 창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도 이게 매출을 높여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서 이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이 회사를 만든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육류 소비가 지금 한 7년의 정점을 찍었고 2008년부터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 경험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실제 프랑스와 영국에서 채식주의자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서 이제 가면은 이 게를 잡아줍니다. 보신탕이죠. 보신탕을 제가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 도살된 게의 그런 위생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인지하고 나서는 제가 한 15년 정도 그 이전부터는 보신탕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어쩌면은 그런 어떤 의식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유럽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자료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75억 명이 먹는 단백질 총량이 이렇다고 했을 때 앞으로 100억 명이 될 인류가 먹어야 될 단백질 총량은 아마 훨씬 더 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 100억 명이 지금처럼 이 충분한 그런 육류 위주의 단백질 소비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 지구는 그거를 버텨내지 못할 것이고 지속 가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어묵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이것을 우리 부산어묵 그리고 더 나아가 수산물 산업에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1년 동안 공급된 육류의 양이 3억 1,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75억 명으로 나누면은 약 40kg이 넘는데요, 한 사람이. 근데 이 어묵을 포함한 이제 전 세계 이 어묵의 원재료가 되는 것을 이제 수리미라고 합니다. 냉동 연육인데 수리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200만 톤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 3억 1,500만 톤하고 200만 톤하고 비교를 하면은 1%가 되질 않습니다. 0.6% 정도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 수리미 산업, 이 부산 어묵이 많이도 욕심 안 내고 그 0.6%를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더 해서 1%만 올리더라도 지금 거의 2배의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발표한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 자료는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2012년, 2011년, 2013년 자료를 이제 갖고 왔는데 2013년도부터 2015년 최근 자료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58kg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수산물 소비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 단백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수산물로 인한 단백질은 제일 오른쪽 위입니다. 17%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자릿수가 되질 않죠. 가능성이 저는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진어묵은 지금 전국에 이제 20개 직영점이 있지만 작년부터 해외 상계국에 지금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진어묵은 단순히 어떤 부산의 지역 특산품 부산어묵을 해외에 가서 한류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부산어묵이라는 좋은 수산 단백질을 어떻게 인류에게 공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시아에 지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부산어묵이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맛살 소비가 꽤나 높습니다. 맛살은 찐어묵의 일종입니다. 우리 부산어묵도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의 식문화를 수용해서 조금만 변형된 그런 새로운 어묵류를 개발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삼진어묵의 기업 비전입니다. 인류에게 양질의 수산 단백질을 제공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의 큰 꿈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인데요. 앞으로 한 50년 정도면은 실제 화성에 인류가 거주한다고 합니다. 화성에 인류가 거주하게 되면은 화성에 사는 사람도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삼진어묵은 화성에 사람이 거주하면은 그곳 화성에서도 어떤 양질의 단백질로 삼진어묵을 제공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부산어묵에 한정 짓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수산물이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 가능성이 높은 그런 힌트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제 이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삼진어묵 이야기가 사실 영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부산에서 외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금세 이국 갔다가 화성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시간은 예전보다 조금 지났지만 질문 있으시면 한 분에게만 질문 받을게요. 네, 마이크를 저쪽 뒤쪽으로 한 분 전해주시겠어요? 어떤 일 하고 계신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려요. 예, 저는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설렁틀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삼진어묵에 적용이 돼서 안전한 식품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되질 않았습니다. 저희는 최근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4차 산업혁명을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물류 IT 기업인 삼성 SDS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수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시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올 초에 이제 처음 1차 구축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2차 구축이 될 것이고요. 이제 내년 초에는 실제 일부 제품부터 상용화가 될 텐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묵을 만드는 재료들은 동남아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수리미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 수입하는 과정부터 관세청에 신고되는 어떤 수입일 그리고 이 국내 우리 공장까지 유통되는 그런 유통 이력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내역, 배합이라든지 유통기한 이런 모든
그 유통 생산 정보들이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의 QR 코드를 인식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이력 정보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것은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했다는 것으로 이제 저희 업체에서 유통기한이라든지 원산지를 위조하고 싶어도 이 수출업자, 관세청, 그리고 어떤 물류회사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나 업체에서 이제 위변조를 할 수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저희 업뿐 아니라 그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아직도 이 그 우리나라 어묵이 그 일본 방사능 오염된 생선이 원료가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갖춰지면은 이런 저희 같은 어묵 회사 그리고 다른 그런 수산 가공 업체들도 보다 더 이렇게 투명하게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여러분 멋진 강연에 감사의 마음 전해드리고요. 함께 끝까지 계신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 선물 당첨자 뽑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사장님, 자, 잘 여기 계십시오. 여기서 뽑으시면 돼요. 잘 섞어서 음성인식 스피커 아주 귀여워요. 말 한마디만 하면 음악, TV, 날씨뿐 아니라 배달까지 해주는 귀여운 인공지능 음성인식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맞는 선물입니다. 자, 발표해 주시죠. 90번. 90번. 어우, 축하드립니다. 왠지 딱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네. 꼭 필요했는데 딱 걸리셨네요. 자, 여기 에어팟은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사진 찍으셨어요? 좀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자, 퇴장하시